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교재 제목이 프로그래밍 언어 개요인데요. 개념 Concepts of Programming Language고요. 이 과목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각 언어들의 특징, 응용 분야, 언어들의 장단점 비교 분석, 그리고 고급 언어로서 갖춰야 할 언어의 요건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또 이제 고급 언어가 C, C++, Java, 파이썬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각 언어들을 어떻게 정의할까? 언어를 기술한다라고도 하는데요. 구문, 언어의 신텍스를 기술하는 방법, 그리고 그 언어를 구현한다라는 것은 컴파일러를 개발하거나 또는 인터프리터 형태로 구현하거나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현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이제 주 내용은 고급 언어의 주요 기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C++, Java, 파이썬을 배우면 주로 뭘 배우죠? 처음에 입출력 배우나요? 또 덧셈 뺄셈, 수식을 배울 테고요. 데이터 타입, 그다음에 if문, 조건문, 스위치문, 반복문 등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객체지향 언어의 경우에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을 배울 텐데요. 고급 언어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거죠. 그러면 이 여러 가지 고급 언어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 그 언어들을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보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돼요. 그 네 가지 언어가 명령형 언어, 함수형, 논리형, 그리고 객체지향 언어, 네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 네 가지 부류 언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추가로 최신 언어로 고하고 스칼라 언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 거예요. 원래 교재에는 고 스칼라 내용이 없는데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여서 앞으로 사용될 언어여서 이 언어들을 간단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하죠. 우린 공학 인증을 하고 있어서 공학 인증의 교과목 교육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내용들은 수업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PL 교과목의 교육 목표는 고급 언어의 구문을 기술하고 새로운 언어를 설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분야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명령형, 함수형, 논리형, 객체지향 언어 네 가지 언어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작성된 프로그램이 컴퓨터 내부에서 실행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고와 스칼라 언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교과목 교육 목표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 과목을 수강했을 때 그때 이제 최소한 요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시험 문제로 얘기한다면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최소한의 것을 나열한 거죠. 먼저 교재는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정익사에서 원유연 교수 저자가 쓴 책을 교재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참고 자료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 노트를 네이버 카페에 그대로 없애지 않고 놔뒀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 카페 SS강 PL에 보시면 직전 자료를 볼 수가 있고요. 2014년 이전에는 다음 카페에 강의 자료들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 두 카페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혹시 추가 보충 설명이라든지 보충 자료들을 여기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가상 강의실에 올릴 거예요. 카페로 안 하고 여러분들이 가상 강의실에 올리는 것이 훨씬 편리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지난 자료 네이버 카페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 카페는 밑에서부터 위로 순서대로 돼 있어서 여기 오른쪽이네요. 프로그래머로 소개하고 역사, 그다음에 BNF, eBNF, 데이터 타입, 자료형, 고 언어 좀 했었고요. 함수형 언어, 서브 프로그램, 부 프로그램, 논리형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을 이 네이버 카페에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죠. 다음 카페 내용은 둘로 나눠놨네요. 왼쪽은 주로 강의 자료실이고요. 오른쪽은 실습으로 되어 있어서요. 1장부터 2, 3장 쭉 강의 자료들이 있고요. 오른쪽은 주로 파이썬, 리습, 프롤로그 등의 실습 중심으로 자료들이 있는데요. 우리 컴퓨터공학은 늘 한 4, 5년 되면은 조금씩 바뀌는 게 많아서 이 다음 자료는 2014년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파이썬을 PL 시간에 한 2, 3주 가르쳤었어요. 지금은 1학년 때 배우고 오기 때문에 가르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부터는 고하고 스칼라를 가르치는 거죠. 예, 이번 학기의 강의 내용은 수업 계획서에 있는 대로 1주부터 14주, 15주 차는 기말고사가 되겠고요. 프로그래밍 언어 소개, 연습 문제 풀이에 대해서 예전 강의에 보면 연습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세요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섞어봤는데 이 내용은 교재를 순서대로 한 건데요. 요약하면 교재의 1장부터 3장까지가 프로그래밍 언어 소개, 그다음에 언어의 변천, 역사, 언어의 설계에 관련된 거 이런 내용들이 1, 2, 3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4장은 언어의 구문과 구현 기법이고요. 6장에 변수 바인딩 식 제어문, 그다음에 자료형이 7장, 그다음에 변수의 영역과 수명, 기억 장소 배당 8장 9장 내용이고요. 부 프로그램 이게 바뀌었네 조금. 부 프로그램 10장 내용이 있고요. 15장 16장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논리형 프로그래밍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교재에는 없지만 고 언어하고 스칼라 언어를 공부를 할 거고요. 교재 내용을 전부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자의 서문에서도 한 학기 배울 때, 두 학기 배울 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두 학기 배울 시간은 없기 때문에 교재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교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교재에서 목차 부분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교재의 목차를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각 교재마다 배우는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소개를 하고 역사, 구문, 변수, 데이터 타입, 식, 제어문, 부 프로그래밍, 함수형 언어, 논리형 언어 등등 매우 유사하죠. 물론 예외 처리하고 객체지형 프로그래밍 등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까 해요. 객체지형 언어의 경우에는 자바에서 충분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생략하려고 하고요. 예외 처리라든지 컨커런시 이런 부분은 고스칼라 언어를 배우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얘기하려고 하죠. 그래서 교재는 정익사 걸로 정했는데 다른 교재를 보셔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예전에 다른 교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 책이 편집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그전 교재보다
조금 더 쉽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래서 이 교재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장 내용에서 가급적이면 교재 순서대로 맞추어서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장의 1.1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예요? 기계어, 어셈블리어, C++, 자바, 파이썬 등등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죠. 인간이 컴퓨터로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컴퓨터에 전달하기 위한 표현법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초기의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40년 이전의 컴퓨터, 이게 애니아크, 에드바크, 마크 1, 그 옛날 역사에서 나오던 그런 컴퓨터에서는 하드와이어드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려면 키보드로 입력하죠. 10 더하기 20 엔터, if 어쩌고 저쩌고, els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데 초기의 컴퓨터는 키보드가 없었어요. 그럼 키보드 대신 뭐로 입력해요? 스위치로 입력해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기계죠? 기계인데 이진수로 작동되는 기계예요. 이진수는 0, 1이거든요. 우리가 A를 입력하려면 지금은 편하기 때문에 A자 키보드 누르면 알아서 입력이 되는데 그걸 이진수로 입력하려면 그러니까 대문자 A라면 16진수 4, 1이죠. 그럼 0, 1, 0, 0, 0, 0, 0, 1 8개의 스위치가 있으면 돼요. 8개의 스위치가 있어서 0에 해당하는 것은 내리고 0, 1, 0, 0 1에 해당하는 건 올리고 0, 0, 0, 1 올리고 그러면 A자가 입력되는 거죠. 나머지 마찬가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초기의 컴퓨터는 하드와이어드 방법, 온오프 스위치를 0, 1로 표시해서 입력을 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구글링으로 애니아크 구글링해서 이미지를 보시면 그때 그 컴퓨터를 볼 수 있어요. 키보드가 없는 그 당시. 근데 이런 초기의 컴퓨터에서 지금 현재와 같은 컴퓨터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게 40년대에 폰 노이만 컴퓨터라고 하죠. 폰 노이만 컴퓨터의 특징은 뭐예요? 스토어드 프로그래밍 방식이었죠. 그러면 거꾸로 40년 이전의 컴퓨터는 스토어드 프로그래밍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즉 메모리에 저장하는 게 없었어요. 내가 프로그램을 짜면 이진수로 기계어 어셈블리 프로그램 짰어. 첫 라인,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을 스위치로 온오프를 순서를 계속 해줘야 돼. 어디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근데 폰 노이만 컴퓨터에 오면서 메인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죠. 즉 프로그램 내용을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n 번째 문장을 메인 메모리에 저장을 해놓고 첫 번째 문장을 가져다가 CPU에서 실행하고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순서를 실행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계산 결과를 저장할 필요가 있으면 또 메인 메모리에 있는 변수 위치에 저장을 하고 이 방식이 이제 스토어드 프로그래밍 방식이고 특징은 일련의 명령 코드로 작성을 하고 메인 메모리에 저장을 한다라는 특징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셈블리어가 탄생을 했고요. 어셈블리어가 탄생하면서 이제 0101 이진수로 작동하던 것에서 우리는 알파벳 또 콤마 마침표 이렇게 문자로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니모닉 코드라고 하고요. 근데 어셈블리어가 이제 기계어보다는 훨씬 편해졌죠. 이진수 0101로 작동하는 것보다 덧셈은 add,
스펠 7 서브 SUV 이렇게 쓰면 훨씬 편해졌어요. 그 다음에 10, 20도 이진수로 안 쓰고 10진수로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셈블리의 경우에도 기계의 종속성, 여기 매킨토시 컴퓨터하고 IBM PC하고 또 슈퍼컴퓨터 이런 기계 종속성 문제가 있었죠. 단점으로. 또 이제 추상화라는 부분이 로우 레벨, 저급 수준이었고요. 또 리드 라이트 하는데 이진수로 리드 라이트 할 때보다는 훨씬 편해졌지만 어셈블리어는 고급 언어보다 훨씬 불편한 그런 점이 있었죠. 예, 그래서 다시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기계어, 어셈블리어, 도 프로그래밍 언어지만 우리는 지금 이 과목에서 얘기할 때는 고급 언어만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계가 읽을 수 있고 또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계산을 서술하기 위한 표기 체계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가 계산을 서술하는 거다. 그럼 계산이 뭐냐? 컴퓨테이션. 그 다음에 기계가 읽을 수 있다, 사람이 읽을 수 있다. 머신 리더블, 휴먼 리더블. 세 가지 관점인데요. 계산이라는 얘기는 튜링 머신으로 설명하는 게 편해요. 튜링 머신이 뭐죠? 컴퓨터에 대한 이론적인 기계죠. 실제로 존재하는 기계가 아니고 이론적으로 페이퍼상에서 존재하는 기계인데요. 튜링 머신은 수학적인 개념으로 정의한 형식적인 정의예요. 여러분 튜링 머신 배울 기회가 없나요? 튜링 머신 매우 간단해요. 인풋 테이프이 하나 있고요. 인풋 테이프 쫙 길쭉하게 무한대요 길이. 그 다음에 처리 장치가 있어요. 제어 장치. 제어 장치가 하나 있고 이 제어 장치는 이 인풋 테이프는 각 셀들로 쪼개져 있는데 무한 길이로 각 셀은 0 또는 1을 리드 라이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어 장치는 뭐냐면 제어 장치는 인풋 테이프에서 현재 위치, 현재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 라이트 할 수도 있고 0, 1을 또는 현재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값을 읽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인풋 테이블. 매우 간단하죠. 그럼 그 기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긴 테이프에다 0, 1만 라이트 할 수 있는데 리드 라이트. 그 기계로 할 수 있는 즉 튜링 머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하고 똑같아요. 단지 그 기계의 수준이 매우 로우 레벨일 뿐이죠. 이진수로 작동하는. 즉 여러분들이 매우 복잡한 일들을 프로그래밍하고 실행하고 뭔가 문서 작성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론적인 수준으로 내려가면 모두 다 0101로 된 명령어들의 시퀀스일 뿐이에요. 그 0101 이진수 명령어 시퀀스로 작업하는 것은 튜링 머신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튜링 머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컴퓨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즉 컴퓨터가 수행 가능한 모든 작업인 거죠. 머신 리더블이라는 얘기는 머신 인디펜던트를 의미하고요. 매킨토시든 IBM PC든 워크스테이션이든 기계하고 컴퓨터하고 무관하게 아무 데서나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려면 모호하면 안 돼요. 기계는 모호한 것을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리 단계가 유한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한한 단계적 처리로 번역 가능한 알고리즘이 존재해야 된다. 여기서 번역한다는 얘기는 고급 언어, if문 form은 고급 언어로 작성된 것을 이진수, 기계어로 번역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휴먼 리더블이라는 얘기는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는 그렇게 작성된 소스 코드를 사람이 읽기 쉽도록 추상화시키는 방법, 그렇게 정의할 수 있네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어떤 컴퓨테이션을 하고자 하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을 머신 리더블 할 수 있게끔 작업한다라는 그런 표기 체계를 프로그래밍 언어, 즉 고급 언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작성하죠? 지금까지는 별 생각 없이 프로그래밍을 해왔었죠.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기도 하고 자바로 하기도 하고 C++로 하기도 하고. 근데 모든 프로그래밍을 다 종합해서 어떤 유형들의 프로그래밍인지를 구분해보면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과학계산 프로그래밍. 과학계산 프로그래밍은 주로 이제 계산을 매우 많이 하는 그런 경우이죠. 그다음에 사무 응용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그래밍, 시스템 소프트웨어, 웹 소프트웨어, 앱 소프트웨어, 교육용, 스크립트 언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 관련된 프로그래밍,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최초의 고급 언어는 포트란이었는데요. 포트란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주로 과학 계산용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여튼 이건 이제 컴퓨터가 개발된 이유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컴퓨터를 왜 개발했죠? 40년대 연합군하고 독일, 러시아 전쟁하면서 암호 해독을 해야 되는데 암호 해독을 사람이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단순 반복해야 될 게 많아. 그래서 시간이 생명인데, 그래서 그 암호 해독을 빨리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자라고 시작한 게 컴퓨터가 개발된 동기죠. 그 암호 해독은 과학 계산이에요. 그래서 과학 계산 중심으로 컴퓨터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적합한 언어 포트란이라는 언어를 사용했었죠.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과학 계산용 말고도 사무용, 비즈니스용이 매우 많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요즘 마켓에서 뭔가를 사면 내가 산 물품 기록, 그다음에 전체 금액,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컴퓨터로 처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면 고속버스, KTX 예약을 하면 컴퓨터로 처리를 하죠. 옛날에 컴퓨터로 처리하지 않던 시절에 예약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내가 가려면 직접 서울역, 용산역 가서 티켓을 구입해야 되고 부산에서 올 때는 다시 부산에서 예약을 해야 되고 이렇게 불편했는데 그런 부분들, 이런 비즈니스 영역의 활용도가 훨씬 많아진 거죠. 여러분들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수강 신청하고 이런 일들 매우 간단하잖아요. 이건 과학계산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매우 간단한 일이지만 그 사무 영역에서 프로그래밍 할 일들이 매우 많아졌던 거죠.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과학계산 중심의 포트란으로 코딩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과학계산이 아닌 방금 얘기한 비즈니스 영역에 이런 코딩을 하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 영역에 적합한 언어가 개발되게 되어 있는 거죠. 코볼. 그래서 코볼이라는 언어가 등장을 했고요.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포트란 코볼이 그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영역에서 최근에 나온 뭐 알파고와 같은 초기에는 이제 체스 프로그래밍, 게임 프로그래밍, 틱택토 이런 코딩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만들 때 기존의 언어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맞는 리습, 프롤로그 등의 언어가 또 탄생을 한 거죠.
운영체제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들 개발하려다 보니까 또 안 맞아요. 퍼스트 커버 리스프롤로그로 하기에는 부적합해요. 프린터 드라이버 만들어야 되고 블루투스 연결하는 네트워크 코딩 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언어가 필요해서 그래서 C라는 언어가 탄생을 한 거고요.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관련된 코딩 할 일이 많은데 기존 언어들 가지고 너무 불편하거나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웹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한 자바스크립트, PHP, ASP 이런 언어들이 등장한 거고요. 핸드폰, 스마트폰 앱 개발해야 되는데 또 기존 언어들은 안 돼요. 그래서 오브젝티브-C나 자바를 앱 소프트웨어, 안드로이드 개발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너무 많은 언어들이 있다 보니까 컴퓨터공학 하는 교육용으로도 적합한 그런 언어가 또 필요했어요. 처음 배우는 사람들 위해서. 그래서 교육용 언어들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스크립트, 파이썬, 펄을 비롯한 스크립트 또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스크립트 언어가 등장하고요. 또 쉘이라든지 GUI, 그래픽에 적합한 MFC, C#, 비주얼 베이직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의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고급 언어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는데 왜 그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각각 다 배울 수가 없어요. 다 배울 수가 없어서 처음에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배우고 나면 이제 고급 언어는 이런 거구나. 각 영역별로 과학계산용, 인공지능용, M용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 차이점에 따라서 적합한 언어가 뭔지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 PL 과목 들어오는 탁구 학생들이 어떤 언어 하나 배우는 줄 알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참 여기 탁구 학생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줄 알고 왔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최소한 2개 이상의 언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을 알고 있으면 그 언어 이미 알고 있는 언어들의 장단점,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이 언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든 고급 언어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여튼 이 PL 과목을 배우는 이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더욱 잘 이해하고 하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유용한 프로그램을 구사하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어떤 프로그래밍 해야 될 게 있을 때 적합한 언어를 선택하는 능력을 공부를 하고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쉽게 해주고 새로운 언어를 설계해야 된다면 언어를 설계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요. 구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더 잘 사용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향상. 내가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돼. 이걸 실제 어떻게 표현할 건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컴퓨팅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PL 과목을 배우는 거죠. 여기 앞에 5가지는 원래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뒤에 6, 7, 8번은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교재들에 있는 내용 종합해서 정리한 것. 여기서는 이제 각 고급 언어들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급 언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추상화예요. 추상화. 추상화라는 개념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생소할 텐데요. 추상화는 크게 2가지 추상화가 있어요. 하나는 데이터 추상화고요. 두 번째 것은 프로세스 추상화예요. 2가지인데요. 데이터 추상화는
기계어는 정수든 실수든 문자든 모두 다 이진수로 표현돼요. 기계어에서는. 그렇죠? 어떤 0101 뭔가가 있어. 16비트가 있어. 이게 정수냐? 실수냐? 문자냐는 몰라요. 그것만 봐가지고. 단지 코딩하는 사람이 뭔가 거기에 저장을 할 때 정수 123을 저장했어. 그러면 정수인 거고, 이진수로 된. 실수를 저장했어. 실수는 2바이트가 안 되겠네요. 32비트를 저장했어. 32비트 중에서 24비트는 유효 숫자, 8비트는 10의 n승, 지수. 구분해서 저장을 했어. 그러면 그걸 해석할 때 십진수, 실수를 해석하면 실수가 되는 거고요. 거기 4바이트지만 나는 A, B, C, D 아스키 코드를 저장했어. 그러면 문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어 어셈블리어에서는 어떤 그 32비트가 있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타입이 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사용하는 사람이 알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데이터 유형에 대한 제약을 할 수가 없어요. 고급 언어에서는 그런 제약을 해요. 똑같이 4바이트 32비트에 어떤 0101 값이 들어있는데 문자형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문자 데이터 값만 기록할 수가 있고요. 정수형으로 선언되어 있으면 정수 값만 기록할 수가 있고요. 실수면 실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계어 어셈블리어에는 타입 자체가 의미가 없었는데 고급 언어에서는 변수들의 타입을 이렇게 구분하고 이 타입에 적합한 값을 read write 하게끔 제약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추상화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구조적인 추상화가 가능한데요. 기본 데이터 타입을 여러 개 그룹으로 해서 블록으로 해서 변수를 구성하는 거죠. 배열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 여러 개를 정수 배열, 문자 여러 개를 문자 배열, 또는 다양한 자료형을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구조체, 이렇게 구조적 추상화가 가능한 거죠. 더 큰 개념으로 단위 추상화가 가능해요. 이제 배열 구조체, 구조화된 데이터들을 또 여러 개 묶으면 유닛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추상화는 기본 자료형, 기본 추상화, 배열 구조체 등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취급하는 거, 구조적 추상화. 그다음에 이것들을 여러 개, 변수 배열 구조체를 여러 개를 하나의 유닛으로 만드는 단위 추상화. 여기서 단위는 모듈, 패키지,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각 언어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죠. 모듈라라고 하는 언어는 모듈이라고 하고, 자바에서는 클래스라고 하네요. 에이다에서는 패키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바에서는 클래스, 패키지 둘 다 사용하죠. 근데 클래스는 더 작은 단위의 유닛. 클래스를 여러 개 모으면 패키지. 이렇게 자바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다 쓰기도 하죠. 이렇게 데이터 추상화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세스, 제어 추상화인데요. 제어는 일단 기계어 명령으로 구분한다면 기계어 명령에는 뭐가 있어요? 기계어 명령 어셈블리요. 어셈블리 기본적으로 로드 스토어가 있어요. 데이터를 가져오고 저장하는 로드 스토어. 그 다음에 사칙 연산이 있어요. add, sub, multiply, 나눗셈. 그 다음에 compare, 비교문이 있어요. 두 데이터 값을 비교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 compare. 비교 결과에 따라서 branch 명령이 있어요.
컨디셔널 브랜치, 언컨디셔널 브랜치. 0일 때 브랜치하기도 하고 마이너스일 때 브랜치하기도 하고. 기타 또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그게 거의 전부예요. 기계어 명령에서는. 근데 그 기계어 명령 여기서 이 예를 한번 보죠. read x, 로드 명령 x라는 데이터 값을 가져왔어. 기억 장소 x에서 x에 3을 add 더해서 tmp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어. tmp라는 데에 덧셈 결과가 x 플러스 3이 저장되고요. 이 tmp라는 값을 메인 메모리에 x라는 곳에 다시 스토어를 했어. 이게 이제 기계어, 어셈블리어 프로그래밍인 거죠. 이 지금은 세 개의 명령으로 구성된 것을 우리는 고급 언어에서는 x는 x 더하기 3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요. 뭐가 편해졌어요? x는 x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세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한참 해석을 해야 되죠. 각 라인별로. 각각 해석을 한 다음에 요 세 라인이 x는 x 값을 가져와서 3을 더한 다음에 다시 x에다 저장한 거네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라인으로 코딩된 기계어 또는 어셈블리어를 한 라인으로 추상화한 거예요. 이 기계어 어셈블리어는 기계의 관점이고요. 고급 언어 x는 x 더하기 3은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장 기본적인 추상화라고 하죠.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추상구문, 배정문 또는 치환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 이 기본적인 추상화고요. 구조적인 추상화는 이제 기본적인 문장들을 2개 이상을 모아서 하나의 의미 있는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건문, if문 또는 스위치문, 반복문, for문, while문, do while문, 그 다음에 procedure, 함수. 조건문, 반복문, 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if, else 라는 구문을 통해서 여러 개의 문장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구조화한 거예요. 조건문. 그 조건식이 참일 때는 if문 then에 해당하는 부분, if문의 조건식이 거짓일 때는 else 부분을 실행하는데 여러 개의 문장을 구조화해서 하나의 그룹핑으로 한 거죠. 그게 이제 구조적 추상화죠. for문도 마찬가지죠. for문 i는 0부터 i가 100보다 작은 동안에 i를 1씩 증가하면서 어떤 작업을 해. 그러면 여러 개의 문장들을 하나의 어떤 의미 있는 그 블락으로 만든 거죠. form은 한 개. 프로시저 함수는 그보다 규모가 더 크죠. if문, form은 매개 변수, 그다음에 변수 정의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거죠. 그러면 이 if문, form은 함수 부분을 만약 고급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계어 또는 어셈블리어로 코딩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계어 어셈블리어에서는 이게 해석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가 쉽지가 않아요. 고급 언어로 if문, form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 if문 하나가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잖아요. form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야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만약 기계어 어셈블리어를 했다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if문인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form문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일이 하나씩 해석해가면서 막 머리 싸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if문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고급 언어가 매우 편리한 프로그래밍 수단이 된 거고요.
다음에 이 구조적 추상화 문장, 구조문들을 여러 개 묶어서 단위 추상화를 하죠. 단위 추상화는 이제 기본 문장들, 조건문, 반복문들을 여러 개, 함수까지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모듈, 패키지, 클래스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데이터 추상화의 기본적 추상화, 구조적 추상화, 단위 추상화. 단위 추상화는 모듈, 패키지, 클래스. 프로세스 추상화에서도 기본적 추상화, 구조적 추상화, 단위 추상화는 같네요. 모듈, 패키지, 클래스. 이 모듈, 클래스, 패키지는 데이터 추상화하고 프로세스 추상화를 둘 다 하나의 묶음으로 돼 있어서 같이 표현이 된 거죠. 즉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를 보시면 그 자바 또는 C++ 클래스 뭐가 들어 있어요? 클래스의 구성 요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변수들, 그다음에 함수들. 물론 변수에는 이제 private, public 나눠지지만, protected 나눠지지만 함수들도 함수 여러 개. 그래서 변수 여러 개 하고 함수 여러 개를 하나의 이름을 붙여서 스택 클래스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위 추상화는 데이터 추상화하고 프로세스 추상화 둘 다 섞여 있는 형태이고요. 결국 고급 언어란 뭐냐? 고급 언어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문제는 추상화예요. 추상화의 데이터 추상화, 프로세스 추상화 두 가지 부분이 고급 언어의 특징,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급 언어가 등장을 했는데 고급 언어들이 정말 많이 등장했어요. 매우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언어들을 분류해 봤더니 이제 몇 가지로 나눠진 거죠. 아까 프로그래밍 영역 얘기할 때 대충 얘기를 했었는데요. 크게 네 가지 부류의 언어로 구분이 돼요. 명령형, 함수형, 논리형, 객체지형.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많은 언어들은 명령형 언어예요. 절차적 언어. 그리고 이 PL 과목에서도 주로 명령형 언어 중심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한 반 이상. 그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뒷부분에서는 이제 함수형, 논리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대부분의 언어가 명령형 언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컴퓨터 하드웨어의 구조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폰 노이만 머신. 폰 노이만 머신은 스토어드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랬었죠. 명령어들이 있어요. 명령어들이 쭉 있는데 그걸 저장하고 있다가 하나씩 가져다가 실행하고 계산 결과를 저장하고 이런 방식이었죠. 그 방식에 적합한 고급 언어, 즉 추상화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추상화 관점에서 기계어 또는 어셈블리어들이 순서대로 쭉 있잖아요. 이 내용을 이 부분은 if문, 저 부분은 for문 이런 식으로 추상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추상화를 하면 명령형 언어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언어들은 명령형 언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명령형 언어는 절차적 언어라고도 해요. 명령형 언어는 명령한다라는 의미고요. 절차라는 얘기는 순서대로 절차에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그런 의미죠. 순차적 실행. 이 명령형 언어들이 대부분인데 이 명령형 언어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폰 노이만 바틀렉이에요. 폰 노이만 머신의 바틀렉은 메모리에서 가져다가 결과를 저장하고 메인 메모리하고 CPU하고 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요. 물론 데이터에는 이제 명령 문장도 있고 변수도 있죠. 왔다 갔다 fetch, execution,
스토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CPU하고 메인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 버스가 있죠. 데이터 버스 크기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에도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처리할 일이 많아지면 폰 노이만 바틀렉이 발생을 해요. 이 폰 노이만 바틀렉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은 뭐냐면 사실상 머신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즉 CPU와 메인 메모리 데이터 버스라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을 폰 노이만 바틀렉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급 언어를 개발할 때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무시하자라는 거죠.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계어 어셈블리어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여기서 여기까지를 x는 x 더하기 3이라고 했어. 여기서 여기까지를 if문이라고 했어. for문이라고 했어. 이런 기계어들의 순서들이 있고 이것을 고급 언어로 추상화하자라는, 그게 데이터 추상화, 프로세스 추상화였는데 그 부분을 무시해요. 무시하면 뭐가 되느냐? 폰 노이만 컴퓨터라는 하드웨어 구조를 무시하고 우리는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기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사람 관점에서. 그럼 사람에서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그러면 그걸 나중에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 얘기. 구현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문제가 주어지면, 즉 알파고보다 조금 단순화시켜서 체스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그런 체스를 자동으로 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 기존의 컴퓨터 구조를 무시하고 이걸 기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알고리즘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하자라는 거죠. 근데 모호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왜?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만 기술한다면, 그 다음에 이걸 컴퓨터로 구현하는 문제는 나중에 구현하는 연구를 통해서 구현하면 되지 뭐. 그래서 체스 프로그램, 알파고 같은 바둑 자동으로 두는 프로그램을 알고리즘만 가장 잘 기술할 수 있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언어를 만들자라는 게 인공지능 분야의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게 함수형 언어로 나타났고요. 함수형 언어는 미국 MIT 중심으로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만든 언어죠. 인공지능용 언어. 그 다음에 유럽 쪽에 프랑스, 영국의 학자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는 논리형 언어예요. 둘 다 목적은 똑같아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에 적합한 언어. 머신 인디펜던트. 폰 노이만 머신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언어를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개발하면서 실제 이제 컴파일러 또는 인터프리터를 개발해야 되죠. 그건 이제 그 뒤에 실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함수형 언어하고 논리형 언어는 예전의 명령형 언어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명령형 언어가 10개가 있든 3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한 개만 알면 다른 언어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명령형 언어 여러분들 파이썬하고 C, 자바 배울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int, char, float. 입출력 문하고 if문, 반복문.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함수 만드는 방법. 명령형 언어는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알면 다른 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함수형 논리형 언어는 완전 달라요. 전혀 같은 게 없어요. 명령 언어하고. 그래서 리스프하고 프롤로그 논리형 언어는 기존의 명령형 언어하고 전혀 다른 형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중간고사 이후에 할 거고요. 그럼 함수형 언어는 함수의 평가 및 호출 방법에 관한 거예요. 특징 중에 하나가 변수 없어요. 배정문, 치환문. 아까 x는 x 더하기 3, i는 0 없어요. 반복문, for문, while문 없어요. 그러면 치환문도 없고 반복문도 없는 조건문은 있어요. 조건문이 있는데 하여튼 반복문이 없어요. 이거 없으면서 어떻게 코딩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근데 명령형 언어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코딩을 하죠. 일단 반복문은 for문이 없는 대신에 리커전이 있어요. 리커전. 여러분들 팩토리얼 구할 때 n 팩토리얼 구하려면 for문 써가지고 1 곱하기 2 곱하기 n for문 한번 돌리면 될 수 있죠. 그렇게 안 하고 리커전을 쓰면은 팩트를 n 팩트는 n 곱하기 n-1 팩트 리커전을 쓸 수 있잖아요. 리커전 함수. 그래서 반복문 대신 리커전으로 구현할 수 있죠. 변수와 치환문이 없으면 그러면 순서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x는 100, y는 200, z는 x 더하기 y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치환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함수 콜을 순서대로 해요. 함수 콜. x는 100을 어사인하는 함수. 뒤에 같은 함수를 적용해서 y를 더하는 같은 함수콜. 함수콜의 의미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들은 객체지형 언어에서 함수콜 형태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객체지형 언어에서는 코딩 방식이 메서드 호출이에요. A. B. C. D 이렇게 하죠. 그러면 D라는 메서드가 호출돼요. 결과가 C로 넘어가요. C 메서드 실행해요. 그걸 B가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A 거꾸로 이렇게 실행하죠.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객체지형 언어에서는 메서드라고 하고 있고요. 함수형 언어에서는 함수라고 하죠. 즉 함수형 언어는 이거예요. 함수를 순서대로 콜하는 거죠. A 함수 콜 결과를 B로 전달하고 B 콜하고 C로 전달하고 C 콜 결과를 D로 전달하고 그게 명령형 언어에서는 A 문장 실행하고 B 문장 실행하고 C 문장 실행하고 D 문장 실행하는 문장들로 되어 있죠. 문장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게 되어 있죠. 그 방식이 함수형 언어에서는 함수 콜이에요. 즉 모든 문장이 함수예요. 그러니까 명령형 언어에서 A, B, C, D가 문장이었잖아요. A 실행, B 실행, C 실행, D 실행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함수형 언어는 그게 모두 다 함수예요. 그러면 A 함수 콜, B 함수 콜, C 함수, D 함수를 순차적으로 함수를 콜하는 이런 형태의 고급 언어인 거죠. 그게 객체지형 언어에서 메서드 콜을 하는 것처럼 A. B. C. D 하는 것처럼. 그러면 함수형 언어에서 정말로 변수하고 배정문이 없느냐? 그러면 불편해요. 함수형 언어의 개념에는 없어요. 즉 순수한 함수형 언어에는 없어요. 근데 이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기능이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형 언어들은 혼합형이에요. 명령형 플러스 함수형 두 가지로 혼합해서 쓰는 거죠. 우리는 편하게 쓰는 게 목적이지
나 순수하게 함수형 언어로 코딩만 할 거야.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혼합형이지만 원래 함수형 언어의 출발은 그러니까 순수한 함수형 언어는 이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논리형 언어는 마찬가지 함수형 언어처럼 인공지능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인데 방법론이 달라요. 함수형 언어는 함수 평가 호출, 리커시브 함수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된 언어고요. 논리형 언어는 기호 논리학, predicate logic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리고 선언적 언어라고도 해요. declarative language. 선언적 언어. 구체적인 예는 뒤에서 다시 얘기할 텐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n 팩토리얼 구하는 것을 명령형 언어, 폼은 돌리는 방법, 그 다음에 함수형 언어, 리커시브 함수라는 방법 얘기를 했었죠. 논리형 언어, 디클레러티브 랭귀지로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선언하는 거예요. 0 팩토리얼의 답은 0이다. 1인가요? 0 팩토리얼. 빼고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의 결과는 1이다라고 선언해요. 그 다음에 그럼 n 팩토리얼의 답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n 팩토리얼 답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조금 전에 리커시브 함수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리커시브 함수에서는 if문을 이용해서 하나의 함수예요. 하나의 함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 디클레러티브에서는 두 가지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요. 1 팩토리얼은 답이 1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n 팩토리얼 선언하고 독립적이에요. 그 차이만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여튼 그래서 이제 이 컴퓨테이션 방법, 이걸 컴퓨팅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의 차이점을 말씀드렸고요. 객체지향 언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을 텐데 객체지향 언어는 또 조금 달라요. 탄생하게 된 동기가. 객체지향 언어는 객체지향 언어가 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객체지향 언어를 왜 사용하나요? C++, 자바? 그냥 그거 쓰면 좋다고 그래서 사용해왔겠죠? 근데 객체지향 언어가 등장하게 된 동기는 소프트웨어 라인 수가 너무 많아져서예요. 옛날에는 라인 수가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근데 갈수록 라인 수가 많아져요. 10만 라인, 50만 라인, 100만 라인, 500만 라인 이렇게 많아져요. 그러면 관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옛날 객체적 언어가 없을 때는 C 언어로 프로그램 짰었죠. C 언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C 언어 특징이 뭐예요? C 언어는 함수들만 나열하면 돼요. 함수. 함수가 너무 많아져. 그러면 파일을 나누죠. A.C에다가 함수 여러 개를 작성했어. 프로그램 짰어. 함수 개수가 20개, 30개, 50개 넘어가네? 그럼 어떻게 해요? 쪼개요. B.C. 또 더 많으면 또 C.C. 파일 쪼개는 거죠. 어쨌든 C 언어는 매우 단순한 언어예요. 구조가. 함수들만 나열하면 돼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 하나 있으면 돼. 그럼 메인 함수에서 콜하는 함수들을 계속 실행만 해주는 거지. 매우 심플해요. 그리고 함수가 100개, 200개 많아지면 그럼 네가 파일을 또 따로 만들어. 함수 개수가 몇 개 안 되면 A.C 하나만 있는 거고 많아지면 B.C, C.C 이렇게 여러 개 만들면 돼. 근데 그렇다고 해도 관리가 안 돼요. 파일 개수가 한 20개, 30개일 때까지 관리가 되잖아요. 그 파일 개수가 200개, 300개, 2000개, 3000개 넘어가면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가 등장한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여러 개의 함수를 한 덩어리 묶음으로 할 수 있는 유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클래스.
그래서 그러면 C 언어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함수들을 그냥 A.C로 묶었어요. 또 아무 관련이 없는 함수를 B.C. 프로그래머가 마음이죠. 내가 어떤 함수들을 A.C로 B.C로 할지는 짠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관련이 있는 함수들을 클래스로 만들어야 돼요. 스택에서 푸시 함수, 팝 함수, 스택 empty 함수, 관련이 있는 것들만 함수를 하나로 묶는 게 클래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함수들만 묶어가지고는 부족해. 그 함수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들도 그 클래스 안에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관련이 있는 변수들, 함수들을 하나의 조금 더 큰 규모로 클래스로 디파인 하게끔 한 게 객체지향 언어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객체지향 언어는 유지보수가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한번 짜놓으면 그 부분 내가 소팅 할 일이 있어. 소팅 클래스를 만들어놔서 그럼 그 클래스는 그대로 이렇게 빼오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제 여튼 객체지향 언어는 탄생 배경이 또 다르다는 거죠. 라인 수가 너무 많아져서 디버깅 하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몰라. 10만 라인, 50만 라인에서. 그러면 아예 코딩하는 사람이 여기는 소팅 부분이야. 여기는 뭐 입출력하는 부분이야. 그 부분만 자연스럽게 쉽게 찾아갈 수 있으니까 유지보수, 디버깅 이런 점들이 매우 수월해지고 소프트웨어 재사용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다시 사용을 띄워내기 편하고 모듈화하기 이런 관점에서 객체지향 언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객체지향 언어의 또 단점도 있긴 해요. 초기에 생각하고 좀 많이 달라져서 그래서 이제 요즘은 다시 또 객체지향 언어가 필요한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예, 그래서 네 가지 언어의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 정리한 거네요. 마지막으로 언어 정의 1.5에 대해서 고급 언어를 정의한다는 건 뭐냐? 각 고급 언어들을 모호하지 않게 정의하는 정확한 형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문론하고 의미론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파이썬의 신텍스, 자바의 신텍스, 그게 언어의 구문론이죠. 파이썬 if문의 신텍스는 뭐다를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어야 돼요. 파이썬 if문하고 자바 if문 신텍스가 다르죠. 다르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글로 남겨놓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언어학 쪽에서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또 이제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BNF, EBNF, 또 구문 다이어그램 이런 형식을 이용해서 언어를 기술해요. 그러면 if문을 기술한 거, if문은 예를 들어서 if라는 키워드를 시작해야 돼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괄호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괄호가 없는 경우도 많죠. 또 then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언어마다 좋아. if 조건식 부분이 있고요. then이 있다고 하자. 조건이 참이면 문장, else 파트는 대괄호로 해서 옵셔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는 경우에는 else라는 키워드 뒤에 문장이 있어야 돼. 이런 형태의 신텍스인데요. 이 if문의 신텍스가 언어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파이썬, 자바, C++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술하는 틀이 필요한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if문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이면 요걸 실행하고 거짓이면 이걸 실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if문을 맨 처음 배우는 저 외계인이 와서 배우면 이걸 보고서 의미를 알 수 없잖아요. 의미가 알 수 있게끔 기술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시멘틱스죠. 시멘틱스는 좀 복잡해요. 여러 가지 틀이 있는데요. denotational semantics, axiomatic semantics,
오퍼레이셔널 시멘틱스 등등이 있어요. 시멘틱스는 복잡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거고요. 또 이 부분은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텍스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예, 오늘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전반적인 내용하고 어셈블리어, 기계어, 고급 언어 차이점, 추상화, 그리고 고급 언어의 네 가지 패러다임, 명령형, 논리형, 함수형, 객체지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